코로나19 사태로 등교 수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해 중3과 고2 학생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오는 14일부터 수도권 중학생들의 등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의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공군에서 또 다른 성범죄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군사경찰 하사가 여군들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부대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조국 사태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청년층에게 실망을 줬다며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에도 조국 전 장관과 동일한 수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따라 접촉한 윤석열 전 총장은 자신의 처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만간 대선 준비팀도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고위직 인사 등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조율에 착수했습니다. 김 총장은 특히 조직 개편에 대한 검찰 내부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지 주목됩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공군 여성 부사관 A 중사. 올해 3월 2일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부대 소속 선임 부사관인 B 중사였습니다. 성추행이 벌어진 차 안 운전석에는 두 사람 외에 다른 동료도 있었습니다. A 중사는 사건 발생 직후 상관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의 대처는 아니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대로 된 보호 조치가 없었습니다. 불안장애 등에 시달리던 A 중사는 결국 2달여 동안 청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근무지도 옮겼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직적인 회유와 합의 종용이 있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충분한 배려를 받아야 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따가운 시선을 받고 어떠한 배려도 받지 못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 당국이 성추행 사건을 사실상 뭉개고 있다는 의구심까지 들던 상황. A 중사는 전출부대 첫 출근 사흘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언론 등을 통해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군 당국은 그제서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공군이 아닌 국방부 검찰단에 직접 사건을 맡겼습니다. 초동 수사 과정의 문제는 물론 2차 가해 여부 등 관련된 사안을 모두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관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설명인데 정작 살릴 수 있었던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군 내 또 다른 성범죄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피해자 여러 명을 불법 촬영했다는 내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해부입니다. 네, 오늘 폭로는 기존 공군 여성 부사관 피해 사건과는 다른 사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별개의 사건인데요. 군인권센터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추가로 폭로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초에 충북 충주에 있는 공군 제19 전투비행단에서 남성 하사 A씨가 여군 여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가 최소 6명 이상이라고 밝혔는데요. A씨는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서 속옷을 찢고 심지어 신체까지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경찰 수사 결과 A씨 USB와 휴대전화에서 여군 여러 명의 불법 촬영물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USB에는 피해 여군의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어 불법 촬영물을 정리해두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상황이 이런데도 A씨의 소속 부대인 군사경찰이 안이하게 대응한다고 질타했습니다. A씨를 징계하기는커녕 오는 8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며 전출도 시키지 않다가 최근에야 보직만 바꿨다는 겁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A씨와 분리되지 못하는 등 2차 가해를 당했고 군사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거냐고 군인권센터는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군이 즉각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한 뒤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상급 부대로 넘겨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공군 내에서 최근 연일 성범죄가 폭로되는 등 부대 관리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책임 있는 군 수뇌부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한 공군 부사관이 상관의 성추행으로 고통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여러 방지책에도 군내 성폭력 사건이 재발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특히 실형 비율이 10%에 불과할 정도로 군내 성범죄 사건에 대한 부실한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성추행에 시달리던 여군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군 법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상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같은 부대 장교를 성추행한 부사관 4명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과가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700여 건 가운데 실형 선고는 단 10%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민간인들이 성범죄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보다 15%포인트 낮았습니다. 게다가 군은 2014년에 군내 성범죄 발생이 급증하자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고 여러 차례 후속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묵인, 방조, 은폐, 비호 행위를 강력 처벌한다는 성폭력 근절 종합 대책도 내놨습니다. 유족들은 무마와 은폐, 합의 종용에 피해자 보호 조치도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한 상태. 앞으로 군 검경의 합동 조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솜방망이 처벌이 군내 성폭력의 재발을 부른 건 아닌지 점검과 개선이 절실합니다. 특히 성추행이 발생했을 당시 군 내에 코로나19 사태로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는데도 5명 이상이 모여 버젓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는 문제도 군 대책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4대 그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많은 성과를 낸 데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한미 경제협력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먼저 사전 환담 현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4대 그룹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정말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참 좋았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런 이제 최첨단 기술, 최첨단 제품에서 서로 간의 부족함, 공급망을 서로 보완하는 관계로까지 이렇게 이제 더 포괄적으로 발전된 게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우리 이제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나가게 되면 그 중소 중견 협력업체들도 동반해서 진출하게 되고 또 거기에 우리 이렇게 부품 소재, 장비 이런 게 또 크게 또 수출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국내 일자리가 더 창출이 되고 더 많은 그 기회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취재 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들이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기업인들을 꾸준히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4대 그룹 대표만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갖는 건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11시 58분쯤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시 26분쯤 마무리가 됐는데요.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그리고 삼성그룹에서는 미국 순방에 동행했던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했는데요.
먼저 4대 그룹 총수들이 청와대 경내 잔디밭을 걸어 상춘제에 들어섰고 곧이어 문 대통령이 도착하면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 총수들과 함께 반갑게 주먹 인사를 하며 환담을 시작했는데요. 공개 환담은 원형 테이블을 가운데에 두고 문 대통령과 4대 그룹 대표들이 둘러서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5분여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네, 오늘 문 대통령과 기업 대표들이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나눴을지도 궁금한데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한미 정상회담 때 순방 일정을 함께한 덕분에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4대 그룹이 지난달 방미에 동참해서 4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직접 전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4대 그룹 덕분에 한미 정상회담 성과가 좋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관계가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등 최첨단 기술과 제품으로까지 포괄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기업 총수들을 지목해서 소개한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하이라이트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미 투자가 늘면서 국내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이번 투자가 대기업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중소, 중견 기업들도 동반 진출해서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내 일자리가 더 창출되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방미 성과 덕분에 한미 경제 관계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고,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은 문 대통령의 방미 덕분에 미국 사업도 잘 될 것 같다고 화답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과 그룹 총수들은 상춘제에서 오찬을 겸한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4대 그룹 총수들도 문 대통령에게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오갔을지도 관심입니다. 재계를 중심으로 오는 8월 광복절 계기로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수들이 오늘 자리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과 사면의 필요성을 문 대통령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전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놨을지도 주목이 됩니다. 자세한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으로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 가족에게도 같은 수사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에선 묵묵히 대선 수업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라 접촉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소식부터 알아보죠. 송영길 대표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사과를 했습니다.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밝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오늘 오전 민심 경청 결과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당대표 취임 한 달을 맞아서 그간 접해온 민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송 대표는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송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의 재판 등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자신과 자녀 문제의 원칙을 지켜왔는지도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다만 송 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비리도 엄중히 다뤄야 한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으로 조국 사태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재점화한 상황인데요.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은 민심 수습에 주력해오던 중인 만큼 이 같은 상황을 매우 무겁게 인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친문 의원을 중심으로 이견이 있었던 데다 열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도 터져나오고 있어서 자칫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SNS를 통해서 송 대표의 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자신을 밟고 전진하라, 또 개혁 작업에 매진해달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송 대표는 이와 함께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을 두고도 재차 사과했고 LH 직원의 투기 문제에 대한 엄벌 조치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네, 이번엔 야권 상황 살펴보죠.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눈에 띄는 행보가 크게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지난 3월 퇴임 이후 잠행을 이어가며 전문가들을 만나 물밑 대선 수업을 받아왔는데요.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라 접촉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가장 먼저 지난달 25일 초선인 윤희숙 의원을 만나 함께 정치를 하자고 제안하며 각종 현안도 논의했는데요. 윤 의원은 그간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그리고 국민연금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비판해온 인물입니다. 윤 전 총장이 경제정책 비판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진석, 권성동 의원을 만나서는 처가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국정 운영을 비판하기도 했고 유상범 의원과 통화하며 신당 창당이나 제3지대 생각이 없다는 뚜렷한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다만 윤 전 총장 측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은 어제 서울 연희동에서 골목문화 전문가인 연세대 모종린 교수를 만나 골목상권 살리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 전 총장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윤 전 총장 영입을 포함한 대선 경선 관리 문제를 두고 앞선 토론회 등에서 격론이 벌어졌던 건데요. 당권 주자들은 오늘은 부산, 내일은 대구에서 합동 연설회를 진행합니다. 차기 당대표는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를 합산해서 선출이 되는데 당원이 집중된 지역에서 잇따라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윤 전 총장 관련 어떤 언급이 나올지 또 당심을 얻기 위해 후보들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줄면서 학업 성취도나 학교 생활에 대한 행복도가 모두 떨어진 것으로 정부의 공식 조사 평가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이번 달부터 등교를 확대하고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중3과 고2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중3 수학을 빼곤 모든 과목에서 증가했습니다. 특히 영어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중고 모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보통 학력 이상 학생 비율도 중학교는 국어와 영어에서, 고등학교는 국어에서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 건데 정부의 공식 통계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3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학교 생활 행복도도 지난해 중학교는 4.9%포인트, 고등학교는 3.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해법으로 등교 확대를 내놨습니다. 등교 수업 확대는 학습 결손, 정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교육 회복,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이번 달부터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등교율이 낮은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확대를 위해 거리두기 2단계에서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높였습니다. 또 취업을 위해 현장 실습이 필요한 직업계고는 거리두기 1, 2단계에서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등교 확대는 2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본격 적용합니다. 지난 5월 26일 시도교육청이 제안한 교육회복 종합 방안을
국가적인 아젠다로 격상시켜 적극 추진하며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단계별 이행안을 이달 중순 발표하고 코로나19가 학생들의 전생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중장기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최근 서울 지역 노래 연습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자 서울시가 경찰과 함께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지역 모든 노래 연습장 관계자들에 대해 진단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가산동 거리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가산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주변에 있는 노래 연습장 여러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가산동 거리에만 수십 개가 넘는 노래 연습장이 모여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이곳 일대 노래방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지자체는 오늘 중 현장 점검을 벌여 방역수칙 위반 등이 확인되면 영업 중단 등 조치를 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이곳 노래 연습장에서 일하던 도우미 한 사람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 감염이 시작됐는데요. 이후 다른 종사자들과 손님, 지인에게까지 감염이 확산해 오늘 0시 기준 13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감염된 노래방 도우미들은 금천구 일대 노래 연습장 6곳으로 가며 일했기 때문에 감염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에서만 58명이 검사를 받았고 24명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1월부터 노래 연습장 영업을 허용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모두 116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노래 연습장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주말부터 경찰과 합동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또 노래 연습장 관계자들에 대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전역의 노래 연습장 관리자와 영업주, 종사자 약 2만 명은 13일까지 반드시 익명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진단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검사를 받지 않은 노래 연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도 노래 연습장과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유흥시설에서만 총 46건의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해 2,000명이 넘게 감염됐는데요. 경기 고양시 노래방의 경우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가 나왔고 이용자와 가족, 지인 등 모두 12명이 감염됐습니다. 대구 유흥주점 집단 감염의 경우 모두 239명이 감염됐는데요. 지난달 18일 유흥주점 이용자가 처음 확진된 이후 다른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15개 시설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경남 양산시 유흥주점에서도 모두 4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5월 21일 유흥주점 이용자가 최초 확진됐고 이후 인근 유흥주점 등 총 7개 시설에서 이용자와 종사자 27명이 감염됐습니다. 이후에는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전파됐는데요. 이처럼 유흥업소 집단 감염은 종사자에서 시설 이용자에게로 그 다음에는 가족과 지인에게로 확산하는 모양새를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불특정 다수가 밀폐 밀집된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 감염의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산동 노래방에서 YTN 김철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에서 모두 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달 30일 23층 근무자 2명이 확진된 뒤 같은 층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이 확대되면서 편의점에서 타이레놀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자녀 백신 예약 시범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달 27일부터 30일 사이 타이레놀 매출이 4월보다 99.6% 증가했다고 밝혔고 CU에서도 지난달 27일부터 31일 사이 타이레놀 매출이 4월보다 89% 넘게 늘었습니다. 타이레놀이 백신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발열과 두통 등의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에 수요가 늘고 일부 약국에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병무청은 육군과 공군에 이어서 해병대도 이달부터 모집병 지원자의 면접을 화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상 면접은 병무청 인터넷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이뤄지고 PC나 노트북 등 화상 면접 장비가 없으면 휴대전화 영상통화로도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5천 명대로 뚝 떨어지면서 일주일 단위 하루 평균 수치도 17,000여 명으로 1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던 백악관 직원들도 다음 달부터는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보도에 김원배 기자입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 집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6,000명대를 기록하며 10,000명 아래로 떨어진 뒤 하루 뒤에는 5,000명대로 더 줄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많은 주들이 하루 신규 확진자 수를 보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계한 것이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봐도 진정세가 완연합니다. 7일 단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7,000여 명으로 1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에 달하며 정점을 찍은 올해 1월 2일과 견주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입니다. 0.83%, the lowest we've seen ever since this pandemic began. Since we started testing and measuring, this is the lowest level that we've had. And it's absolutely amazing. CNN은 하지만 주말과 메모리얼 데이 휴일이 이어졌기 때문에 아직 통계에 잡히지 않은 환자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백신 덕분에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8살 이상 성인의 62.8%가 최소한 1회 백신을 접종했고 51.7%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Based on the continuing downward trajectory of cases, the scientific data on the performance of our vaccines, and our understanding of how the virus spreads, that moment has come for those who are fully vaccinated.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미국 최대 관광지 중 하나인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등도 1년여 만인 현지 시각 1일부터 거리 두기 등이 없이 완전한 정상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또 필수 요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해왔던 백악관도 다음 달부터는 사무실 근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백신의 부스터샷으로 기존에 맞은 것과 다른 백신을 교차 접종해도 안전한지 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임상시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150명의 자원자를 모집해 이전에 맞은 것과 다른 백신을 맞더라도 부작용 없이 면역 증강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국 제약사들이 온라인을 통해 반대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화이자와 존슨앤존슨 등 30개 제약사가 가입한 이익단체인 미국 제약협회는 지난달 후반부터 구글과 페이스북에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하는 디지털 광고를 치렀습니다. 이들은 광고에서 지재권 면제가 지구촌 생명을 구하는 데 아무 기여를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두 번째 중국산 코로나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의 정식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제약사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WHO 승인을 받은 중국산 백신은 지난달 시노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WHO는 시노백 백신을 18살 이상에게 사용하고 1차와 2차 접종 간격을 2주에서 4주로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백신은 WHO의 8번째 긴급 사용 목록에 올라가면서 국제 공동 구매와 분배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The easy storage requirements of CoronaVac make it very suitable for low resource settings. It's now the 8th vaccine to receive EUL by WHO. 시노백 백신은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필리핀, 태국 등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지만 예방 효과와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코로나 백신 정식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모더나는 미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백신 품목 허가를 받기 위해 자료 제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품목 허가가 나오면 모더나 백신은
다른 의약품처럼 시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지난해 12월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이후 미국에서 모두 1억 2,400만 회분이 접종됐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지난달 7일 FDA에 코로나 백신 품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오늘 하루 청와대에서부터 국회에 이르기까지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4대 그룹 총수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고 국회는 조국과 윤석열 두 사람의 시간이 소환됐습니다. 여야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대표 간의 오찬 간담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지난 한미 정상회담 그 성과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에 대한 격려 차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하고 난 뒤에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 이제 총수분들이 함께 방미 수행단에 포함이 돼서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특히 이제 44조 원에 달하는 이제 투자를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코로나19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재편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44조 원을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이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점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특별히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설명도 하고 또 고마움도 표시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굉장히 적절한 그런 행사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이번 자리에서 특히 또 관심을 끌었던 게 과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가 나올 것인가, 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올해 안에 특사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아마 사면 이야기는 나왔을 것 같아요. 또 재계가 다 대표하는 분들이 가셨기 때문에 전에도 보면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선례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대통령한테 아마 사면은 요청하셨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는 국가에 도움이 되면 정치적, 정제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국민 여론이 조금 반대가 있더라도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국가적 여러 가지 목표가 있잖아요. 지금의 당장의 반대가 있더라도 미래에 국가에 이득이 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헌법상 대통령만이 사면권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런 회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또 기업의 현실 또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이런 일자리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대통령께서 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아직 그 오늘 회동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 거론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려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 거론이 됐을 거라는 전제하에 일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거론이 됐다 안 됐다 이 여부와 상관없이 의원님께서는 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소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소신과 또 소신만 가지고 정치를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선출직 국회의원은 선출해 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그런 이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소신과 국민의 목소리가 일치하면 굉장히 쉬운데 이 소신과 이제 국민의 목소리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경계선상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재용 삼성회장에 대한 이제 사면 여론은 국민들의 사면 여론이 60%, 70%까지 이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이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50%를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극명하게 갈리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에 손톱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재용 삼성회장의 사면 가능한 거 아니냐 이것이 거의 한 70%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의견들이 이제 청와대 대통령께 전달이 많이 됐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아마 미국의 재계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파악을 해서 아마 판단을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잖아요. 또 그 일자리를 기업들이 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고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 또 어디 행사 참석하는 거 하나하나가 국민들한테 주는 신호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기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삼성의 총수가 지금 영어의 몸이 됐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만남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광의적으로 가지고 있겠지만 아마 이런 사면에 대한 그런 필요성도 담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의 회장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사건이 연결돼 있거든요. 정치 경제적으로 연결돼 있단 말이죠. 이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것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기업의 일을 더 좀 북돋아주고 국민에 대한 통합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전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좀 정확해 보면 결국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 않습니까? 여론의 추이, 여러 의견들을 경청해 가면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라는 그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주제를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은 거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무능한 개혁 그리고 내로남불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국민들 마음에 이제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개혁으로 표현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내로남불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문제 또는 자기 자식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내로남불로 국민들께 회자가 되고 있고 또 은행 불일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국민들께서 비판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 문제는 특히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된 문제는 조국 장관께서도 인사청문회 자리라든지 여러 자리에서 이제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반성을 한 부분도 있고 사과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해찬 전 대표도 201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당대표 자격으로 사과를 했고 이번에 송영길 대표께서도 당대표 자격으로 이제 사과를 하신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진정성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국민들께 다시 내로남불 하지 않고 은행 불일치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조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당의 국회의원 174명을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부동산 전수조사를 해놨습니다. 엊그제 저한테도요, 엄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소명하라.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잘 소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바로 출당 조치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 입시, 자녀 취업 이 문제도 문제가 드러나면 무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출당 조치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을 했습니다. 저는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심을 잘 파악했다고 보셨는지요? 위장사과지요. 위장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일단은 이 부분을 가지고 넘어가자. 그렇기 때문에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위장의 전술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 원인이 뭐냐? 어디에서 왜 그런 얘기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송 대표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준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아니 인턴 증명서 허위로 만들었잖아요. 이거 문서 위조예요. 사문서 위조잖아요. 표창장 사문서 위조잖아요. 이런 거가 어떻게 이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분명한 1심에서도 유죄로 판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솔한 사과를 하려면 이러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딱 인정을 하고 가는 것이 전 맞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지금 뭐 무능한 개혁, 뭐 무능하면 정부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내로남불에 대해서 사과를 얼마나 이 민주당이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장 잘한 게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송 대표께서는 변호사시거든요. 그런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년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서 미안하다. 저는 이거 진실성이 없다. 그래서 위장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께서 자연스럽게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송영길 대표가 실제로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녹취를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최근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하며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네, 지금 오늘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좀 들었고 앞서 지금 두 분께서 언급하신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이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민들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실망을 하셨던 부분은 뭐냐면 평생을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공정과 정의와 다른 내용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로남불이 있는 것이고 은행 불일치한 거 아니냐. 이 지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말하자면 검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검사와 검찰 수사관 100명을 동원해서 80군데 압수수색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 해온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의혹들이 있습니다. 장모를 향해서는 평생을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10원 한 장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가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부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한다면 조국 전 장관에게 들이댔던 그 잣대, 그거대로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자칫 잘못하면 이전에 이제 조국 장관을 향해서 조로남불이다. 조국 장관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자칫 잘못하면 율로남불이 될 수가 있다. 윤석열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하는 율로남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에게 적용됐던 그 기준은 정확하게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적용돼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 수준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만에 하나 정치권에 입문을 하고 대선 후보로 등장을 한다면 그 기준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것은 상식적 수준입니다. 네.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송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왜 윤석열 총장을 끌어들이지요? 시기나 방법이 전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전 총장의 처가에 뭐 비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엄격하게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과의 마당에 조국 장관의 사과를 하면서 왜 윤석열 총장을 끌어들여야 될 이유가 어디 있지요? 조국 장관이 책을 냈는데 잘못됐으면 당으로서 당연히 잘못한 거에 대해 사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저희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만나고 대권 주자로서 제일 지지도가 높으니까 사과하면서 여기 윤석열 총장을 끌어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도 첫 번째 방식과 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말라 해도 이 정권이 탈탈 털 겁니다. 이미 지금 그렇게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문제 있으면 하라. 전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었을 때 정말 진실성이 당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자기들 사과만 하면 될 일을 이 좀 격식적으로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로는 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 50이 넘어서 장가를 간 분이에요. 당신께서 윤석열 총장이 검사로서 재임하고 있었을 때 관련된 일들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왜 묵냐는 거지요. 아니 50 넘어서 장가 가는데 그 장가 가기 전에 이루어졌었던 일들에 대해서 윤 총장이 뒷배를 봐준 것도 아닐 거고, 전 뭔지 모르겠지만 뭐 검사를 하면서 관여가 됐다고 한다면 뭐 그 부분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50 넘어서 장가 간 이 만원을 한 사람을 옛날 그 사건까지 끌어다가 이걸 하겠다, 사과하는 마당에 이거를 연결시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자연스럽게 윤석열 전 총장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장모와 관련해서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 없다,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성일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이게 탈탈 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4년을 보면 문재인 정부가 탈탈 턴 거는 하나도 없고요. 탈탈 털려왔죠, 사실은. 아니 법무부 장관을 그 인사청문회 해달라고 이제 국회에 보내놨더니 인사청문회 바로 전날 검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해버리지 않았나, 대통령의 인사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들도 있었죠.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조국 장관이 나오면 왜 윤석열 총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는 이게 이 본질을 봐야 됩니다. 지금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문제는 이게 본질과 현상이 막 뒤죽박죽 엉켜 있다 보니까 좀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요, 검찰 개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내사, 수사, 기소, 공판권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난 70년 동안 특권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검찰에 대한 개혁이 본질이죠. 그리고 이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에 맞서가지고 개혁에 저항했던 상징적 인물이 윤석열이고, 개혁을 추진했던 상징적 인물이 조국입니다. 그런데 개혁에 저항했던 윤석열 총장이 검찰 권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려버리고 조국 장관 개인의 문제로 이것을 확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질과 현상이 완전히 뒤섞여버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60% 70%가 공수처를 찬성을 했는데, 이 조국 장관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공수처에 대한 지지율이 한 50%로 떨어진 겁니다. 이거 뭐냐면 검찰이 자신들의 권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조국 개인의 문제로 확 돌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본질과 현상은 저희들이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일국의 대권 후보라기보다는요, 검찰 지상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검찰 내에서도요, 특수부 지상주의자라고 보는 것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 했던 그 검찰 수사의 기준이라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치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 의원님 말씀 주시니까 반론을 좀 제기를 하면,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 지명을 받았지요. 그때부터 쏟아진 의혹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이거를 검찰이 넘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야당과 국민들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청문회하고 무관하게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안 하고 간다 그러면 더 큰 국가 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가지고 마치 조국을 도려내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 검찰권을 행사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시는데 검찰 개혁하는 건 맞지요.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하기 위해 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지금 공수처 같은 거 만들었지만 그 효용이 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있는 거 아닌가요? 또 검찰 개혁이라고는 그 아주 허울 좋은 이 개혁의 말을 갖다가 쓰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정의로운 검사들의 칼을 다 부질러 버린 겁니다. 이게 과연 개혁인가?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주시면서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그랬거든요. 이 검사들은 대통령의 명을 하명에 대해서 수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검사의 일을 하고 있는데 조국 수사 같은 경우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 대통령께서 오히려 더 철저하게 수사하라고는 그 지침을 주셨어야지요.
이 대통령께서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수사하라고 해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국을 갖다가 죽이기 위한 수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한정돼 있어서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두 분 대화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아무래도 유력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과의 접촉면을 좀 늘리고 있는 행보를 최근 보이고 있어서 성 의원님께 추가적으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당의 의원들께서 이렇게 만남을 가진 것 같아요. 대권에 안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것은 본인의 결정입니다. 본인이 평소 생각해왔었던 국가에 대한 헌신, 또 시대에 대한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지, 그리고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어서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겠다라고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념의 체계가 섰으면 나오는 것이고요. 네. 뭐 그 출마하고 안 하고야 본인의 자유고 선택권이니까 저는 뭐 윤 총장의 거치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께서 상식적 수준에서 인식을 가진 분이라면 국민의힘에 가서는 안 되죠. 아니 왜냐하면 자기가 수사해서 자기가 깜빵에 다 보내놓은 두 전직 대통령이 계신데 근데 거기 가서 대선 후보를 하겠다? 글쎄요. 아마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저는 상식적으로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갔다. 글쎄요. 그동안 역대 검찰총장들이 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서 정치를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을 우리 윤석열 총장께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연장선에서 지금 조금 있으면 국민의힘 당권 주자가 그 당권을 그 경쟁이 좀 펼쳐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돌풍을 사실상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당권 경쟁의 결과에 따라서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영입이라든지 다른 외부 인사의 영입이라든지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하라고는 지상 명령에 대해서 그 어느 후보든 다 알고 있는 일이고요. 또 당내에 있는 여러 저희 후보들이 있습니다. 이 후보들하고 또 외부에 있는 후보들이 다 함께 큰 링을 만들어서 이 링 위에서 서로 정책, 비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또 지지를 받으면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링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분이 당의 대표가 되든 공이 이분들 다 함께 모셔오고 또 올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뭐 이준석 최고위원 돌풍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전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예, 보는 재미가 있고요. 제가 이게 원래 지나간 동영상 잘 안 보는데 그 MBC 100분 토론입니까? 그것도 제가 100분 동안 다 이제 지켜보면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준석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은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가 큽니다. 네. 이준석 후보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륜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죠. 리스크를 안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돌풍을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국민들께서 기존 정치권, 기성 정치인들이 싫다는 겁니다. 싫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이 경험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안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를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그 토론회를 보니까 4선, 5선 되시는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님들 이게 좀 쩔쩔매시더라고요. 저는 어쩌다 저렇게 되셨나 하는 이제 안타까움도 좀 있던데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어떤 한계도 함께 좀 확인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 국민들께서 정치권에 무엇을 바라는지 이것을 이준석 현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성찰해 볼 필요는 반드시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당이 좀 이렇게 역동성을 보이는 것은 세대 확정과 지역 확장이 저희 당에 갖고 있는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확장은 이제 호남과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을 공감을 얻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20대, 30대, 40대하고는 또 세대와의 동행인데 이 세대 확장은 바로
이 이준석 같은 뉴 페이스에 의해서 지금 많이 공감을 얻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로 한번 실현을 해봐라 이런 기대감 속에서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반론까지 다 말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와대부터 국회까지 지금 정치권 뉴스가 좀 많습니다. 관련해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맑은 하늘 아래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 더위는 주춤할 전망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햇살이 무척 강해 보이는데 날이 많이 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강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7월 중순에 한여름 더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8.9도까지 올랐습니다. 여기에 불쾌지수도 일반인 10명 중 절반 이상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인 75를 넘어선 상태인데요. 또 덩달아 오존 농도까지 짙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과 또 경북 곳곳으로는 오존주의보가 발령 중인 만큼 볕이 강한 2시부터 5시 사이 또 불필요한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곳곳으로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습니다.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의 기온이 32.7도까지 치솟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덥고요. 경북 경상시 하양읍은 32도, 전북 익산시 신흥동은 31.2도까지 올랐습니다. 쾌청한 하늘도 잠시 내일은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밤사이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낮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에는 30에서 80mm, 중북부와 남해안에도 최고 40mm의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과 충북, 경북 일부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며 때이른 여름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강주 23도, 대전과 대구 24도로 오늘보다 4에서 7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요. 이맘때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밤사이 제주도에는 강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쏟아지겠는데요.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지난 1월에 진행된 북한의 8차 당대회 모습입니다. 5년 만에 열리는 최대 정치 행사였던 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례적으로 8일이나 진행된 당대회 결과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총비서로 추대가 됐고요. 대규모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또 조선노동당 규약도 일부 손을 봤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조선노동당의 최고 규범이 변경된 만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관련 내용이 하나둘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 바로 밑에 제1비서 자리를 신설하고 총비서의 대리인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당연히 2인자 자리를 공식화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동시에 그럼 누가 2인자인지를 놓고 수많은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동당 규약 변경에도 불구하고 2인자를 공식화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이라는 체제 특성상 2인자를 둘 수 없게 돼 있습니다. 2인자라는 것은 항상 1인자한테 도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직책 서열상으로는 2인자로 읽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업무 분산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2인자가 부상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민족해방이나 혁명과업이라는 대목이 삭제됐다는 점입니다. 대신에 민주주의적 발전이라는 상대적으로 모호한 표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이 사실상 적화 통일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종합적인 취지를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자, 경제 국방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핵병진 노선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자력갱생 경제건설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확연하게 군사에서 경제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겁니다. 이외에도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의 이름은 물론이고 두 시대를 상징하는 주체나 선군과 같은 용어도 자취를 감췄고요. 선군 정치라는 표현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은 이 같은 변화를 왜 지금까지 외부에 발표하지 않았던 걸까요? 전문가의 의견 이어서 들어보시죠. 북한의 체제 특성인 것 같아요. 일단 노동당 규약이라는 게 내부용인 것이 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또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외부에 공개된 것과 무관하게 북한의 체제 특성상 조선노동당 규약 변경에는 적지 않은 함의가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규약 변경의 정확한 의미는 결국 북한의 향후 행보를 통해서 더욱 분명해질 텐데요. 북미 회담의 재개 가능성도 거론되는 예민한 상황. 북한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인사 겸 첫 회동을 열었습니다. 검찰 조직 개편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김호수 총장은 이 자리에서 조직 개편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우려를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있을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두 사람은 내일 오후 2차 회동을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동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오늘 첫 회동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한 우려 박범계 장관에게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50분 동안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을 마친 뒤 김호수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를 박 장관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취임 첫날이었던 어제 검사장들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일선의 우려 목소리를 전달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직 개편안에 대한 어제 우리 고검장님들, 검사님들로부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고도 받았고요.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을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현재 법무부에선 전담부서 외에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총장은 어제 취임사에서도 일선의 자율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상 검사의 권한을 강조하며 조직 개편안에 대한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동호 기자, 조만간 있을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논의도 있었죠? 네, 김호수 총장은 인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구도에 대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특정 수사팀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해선 장관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조직 개편안을 비롯해 검찰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내일 2차로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후 4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동 직후엔 양기관 대변인이 논의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합동 브리핑을 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총장으로부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겠다고 수차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지는 것도 그 일환이고, 전체적인 인사 구도와 방향 정도에 대해서 검찰총장 취임하시고 그 총장으로서의 생각을 장관께 전달하는 자리였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내일 만나셔서 얘기하실 것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내일 두 사람의 회동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조국 전 장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가 합의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대가로 택시기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경찰이 이용구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서울 서초구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이 폭행 이틀 뒤 택시기사 집 주변에 찾아가 합의금 1,0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이 합의금을 전달한 것에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폭행 장면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를 삭제해달라며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용구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택시기사 A씨는 돈을 받고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돼 있는데요.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영상이 없었다고 진술했던 A씨는 나중에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영상을 복원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재촬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건 당시 경찰은 반의사 불벌죄인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이용구 차관에게 적용을 했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관이 운전자를 때린 사실이 알려진 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또 애초 경찰이 블랙박스가 없었다고 발표했던 것과 달리 피해자 조사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를 안 한 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 차관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단은 담당 수사관 등 서초경찰서 관계자들을 특수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면서 통화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이 차관을 불러 19시간 가까이 조사를 이어갔고 앞서 이 차관도 취임 6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법무와 검찰에 새 일꾼이 필요하다며 사의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 김부겸 국무총리가 LH 사태 등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와 수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련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단체 중 한 곳이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이강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참여연대와 민변이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게 석 달 전인 거죠? 네,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제 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인 이제 시흥 쪽에 이런 농지 같은 것들을 좀 구입을 한 것 같다 이런 제보를 받고 그걸 조사했더니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같이 관여돼 있었던 거죠. 이후에 계속적인 어떤 파장이 일어나면서 정부에서 합동조사단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이제 수사본부까지 이제 차리면서 지금까지 84일간 좀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예. 네, 그때 의혹을 제기했던 것 가운데 일부는 또 사실로 드러나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때 의혹을 제기할 때 이 수법 같은 것도 함께 좀 공개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네, 수법들이 맞습니다.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그런 내용들 많이 보도가 있었는데요. 뭐 이제 쪼개기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 농지를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그 농지를 구입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그 내용들은 많이 알려져 있는 수법들을 그대로 이분들도 쓰고 있었습니다. 네. 좀 대표적인 몇 가지 주요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도 있는데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를 수사한 주요 사례를 한번 몇 가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고위공직자들 아직은 이제 고위공직자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혐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구속 기소에 이른 사례들은 없고요. 네. 이제 포천시청의 공무원이 뭐 이렇게 주변의 역사 같은 데를 개발하는 정보를 미리 알아서 했다든지 뭐 농어촌공사 직원이 관련된 개발 정보를 알고서 본인이 이제 투자에 배우자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내용들로 해서 상당히 지금 구속이 좀 된 상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지금 네, 변호사님 20 잠시만요. 네. 지금 김부겸 총리가 직접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은데 현장 오디오를 듣고 관련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브리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 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정책은 물론이고 공직자 신뢰에 대한 위기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크게 세 갈래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부동산 시장의 부패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각오로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 및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둘째,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고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출발점이 된 LH공사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별도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로써 정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여가 지났습니다. 조사와 수사는 그 특성상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더라도 그간의 추진 상황과 중간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오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결코 흐지부지 끝낼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청에서 1,560명 규모의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주로는 공직을 통한 정보 이용, 취득, 공직자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에는 641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수사 협력과 함께 직접 수사도 착수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하여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의혹을 조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불법 대출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동원 가능한 공권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의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 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별도의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 추징, 보전 조치를 위한 부동산 투기 수익은 현재까지 약 908억 원 정도입니다.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세금 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의 금융회사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재까지 43건의 67명을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 행위는 다양했습니다.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을 통관해야 될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기획부동산 등이 청약통장을 관련 불법 행위를 알선하거나 지역주택조합장이 불법적 투기를 공모하여 많은 무주택 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공직 부분의 수사를 계속해서 이어감과 함께 민간 부분에서도 불법적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사건을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해체시키는 중대 범죄입니다. 공직자를 포함하여 불법적 투기는 반드시 처벌하고 불법 투기 수익은 몰수 추징된다는 상식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중간 진행 상황입니다. 최근 수사 의뢰된 경우를 포함하여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수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까지 지켜보아 주십시오. 정부는 유사한 불법 행위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 나타난 불법 사례들은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검경 간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조사와 불법 대출에 대한 조사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무거운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청렴하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공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주시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사항은 이후 각 기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부겸 국무총리의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부겸 국무총리의 부동산 투기 관련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직접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일단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지금 변호사님과 얘기를 했을 때도 전해드렸지만 지난 3월에 1,560명 규모의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를 했고 그 이후에 3개월가량이 지났는데 지금까지의 중간 수사 결과입니다. 현재까지 검찰과 646건 2,800명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이 돼서 20명이 구속됐고 52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서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을 했고요. 부동산 투기 수익은 908억 원을 몰수, 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서 김부겸 총리도 언급을 하긴 했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은 중간 수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서 전해드린 이 수치와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어서 변호사님과 함께 보도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한참 말씀 중이셨는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문에 중간에 말씀이 끊겨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진행 상황을 중간에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이제 그 투기 사범들이 2,800여 명 정도 단속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간에 이제 아직 3개월도 되지 않은 가운데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이니까 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적발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직 이제 구속자들이 이제 20명 정도 나오고 그 중에서 뭐 아주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이제 뭐 국회의원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나가야 될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남은 수사들도 상당한 양이 돼서요. 이게 전부 다 끝나려면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선 그 수사 내용들이 아직 그 초기 수준에서 이렇게 조금 더 나간 수준 정도, 아직 이제 검찰에 송치된 단계라고 그러는데요. 아직도 조사를 해야 될 내용들이 아마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철저히 아마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중간 수사 결과 대략적으로 그 수치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지금 변호사님과는 앞으로 그렇다면 이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도적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쭤볼게요. 일단 앞서 김부겸 총리도 언급을 하긴 했는데
말한 내용 중에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 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결국 내부 정보를 통해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는 건데 이런 그 공직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이런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좀 국회에서 논의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꽤 많이 논의됐고요. 대표적으로는 지난 3월 24일 날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이제 공직자윤리법이 또 개정이 됐었고, 네. 그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들이 같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투기 행위를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강화된 처벌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4월 29일이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8년 정도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안 통과되다가 이번에 통과가 된 건데요. 아마 국회의원들도 깜짝 놀라서 이 부분을 통과 안 시키고는 이제 국민들의 비난을 굉장히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저희가 관련된 그래픽을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걸 좀 띄워주십시오. 일단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해충돌방지법, 농지법 개정안 논의되고 있는 것들, 특히 지금 주목받았던 게 이해충돌방지법인데 이걸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돼서는 이게 그동안에 광범위하게 이제 논의되던 사안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공직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금전적인 어떤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들, 자신의 이해관계나 친인척 이해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얻을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로서 논의가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국회도 이 부분에 많은 의사결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도 같이 이 부분 관련해서 국회법이 같이 개정돼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 부분이 이번에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리고 앞서 투기 수법을 설명을 하실 때 지분 쪼개기를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게 지금 농지법 개정안인 거죠?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못했지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이제 농지법과 관련돼서 이제 큰 문제가 뭐냐면 농지를 너무 농업을 하지 않는 개인들이 이걸 취득을 하는 게 너무 쉬워져 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부작용들이 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이제 농지 취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제한하자. 그다음에 상속이나 이농 시에 이 농지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결국 비농업인들이 계속 갖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처분의 의무화, 그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을 좀 강화해서 이제 자격 증명을 좀 강화한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하자. 그다음에 농지 실태 조사 이런 것들이 쭉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직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다양한 안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마 설왕설래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도 지금 이제 수사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듯이 농업법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투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농업인이 취득하는 어떤 이런 구멍들이 굉장히 큰데 이 부분들을 좀 더 좀 제한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농지 전용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굉장히 서울 주변에 있는 많은 농지들이 보면 농지 전용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불법으로 전용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강화된 어떤 제재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그리고 앞서 김부겸 총리가 언급한 내용 중에 수사 대상 가운데 몰수 추징 보전 조치한 투기 수익이 908억 원이라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수사 당국이 처분 권한을 묶어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거잖아요. 예, 제정되기 전에 규정으로도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처분을 할 경우에 그런 처분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이런 어떤 취득을 했거나 할 경우에는 그런 이익을 막기 위해서 그런 어떤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지금 이른바 LH 사태가 터진 이후에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강화된 조치들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몰수 추징한 투기 수익이 908억 원이라는 거는 재판 과정에서 물론 다퉈야 되겠지만 이 범죄 혐의가 확인이 되면 기존의 법, 그러니까 소급입법을 하지 않더라도 몰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네네. 그 부분을 지금까지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찾아낸 거를 보면은 이게 많은 어떤 제보나 이런 것들이 꽤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보면 LH와 관련해서 어떤 혁신안이 나올지도 좀 궁금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오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개혁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LH와 관련돼 가지고 뭐 최근에 얘기됐던 거는 뭐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자회사에다 어떤 수익 사업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를 좀 제안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내에서도 뭐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참여연대나 이런 시민단체들도 그 안에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민영화에 가까운 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반대를 했고요. 좀 더 공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방안, 예를 들어 이제 임대주택을 좀 더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체제로 이렇게 좀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개혁을 해야지 이게 지금 그 시스템을 약화시켜 놓고 그 어떤 그 신도시를 지으라고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해체 이런 단어들은 약간 좀 선정적인 것 같고요. 그 부분보다는 이게 지금 공공성을 다하지 못하도록 어떤 수익 사업을 하는 것들, 그다음에 투기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규제하는 어떤 감독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또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게 중간 수사 결과 발표였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할지. 네, 국민들은 아마도 지금 고위공직자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연루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뚜렷한 어떤 결과들이 안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돼야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좌고우면하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미 건수가 이 정도 나왔는데 앞으로 더 수사하면 꽤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살펴봤던 중에 약간 의아했던 부분은 지자체마다 균일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대구나 광주나 뭐 이런 그 일부 지역에서만 지금 구속자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여러 지역에서 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각 지역의 수사들을 좀 더 철저히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성과들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너무 짧게 생각하지 말고 한 1년 정도 길게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번에 계기가 됐을 때 좀 확실하게 투기 사범들을 좀 엄단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투기 사범들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런 투기 의혹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토지 초과 이득세가 일각에선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 참여연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기를 했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지금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법제가 지금 이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 지역에서 특정 개발 지역 한 20여 가지 정도 되는 개발 사업에서는 그 지역 내에서는 어떤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서 드러났듯이 이게 농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기하는 곳이 꼭 그곳만에 한정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도 이렇게 이런 어떤 부담금 같은 거를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 초과 이득세 법이 좀 부활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관련된 비슷한 법안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94년도에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지 않는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이제 토지 초과 이득세를 공제해주지 않는 문제 때문에 같은 몇 가지 이유로 그게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었는데요. 네. 그래 나중에 94년 그해 같은 해에 이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법에 대해서 4번의 위헌 소원이 있었는데 다 합헌으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개정상을 잘 반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98년에 이제 우리가 IMF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토지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 생겨서 이 부분을 이제 법을 폐지하는 그런 결정을 이제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매번 신도시를 지을 때마다 이런 투기 사태들이 지금 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토지 투기와 관련된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과세 부분들이 같이 붙어줘야지 경제적 이익을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투기를 방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좀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철저한 수사 그리고 제도 보완이 함께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이강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르면서 2달 연속 2%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인데 정부는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작황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는 5달 연속 계속됐습니다. 지난달에도 12% 넘게 뛰며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에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생육 부진 탓에 파가 130% 넘게 급등했고 달걀과 쌀, 국산 쇠고기 값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며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23% 넘게 뛰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LPG가 20% 넘게 올랐고 기능성 화장품도 1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농산물 가격 인상이 재료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외식 가격은 2.1% 올랐습니다. 집세는 한 해 전보다 1.3% 오르며 2017년 11월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6% 상승해 9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며 2달 연속 2%대가 넘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작황부진 영향과 AI 발생 여파 등으로 오름세를 지속하였고 석유류 가격도 지난해 국제 유가가 급락했던 데 따른 그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요. 정부는 이번 달에도 물가가 2%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하반기에는 국제 유가 오름세가 완화하고 농산물 가격 강세도 둔화하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은 2%가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가 안정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달 중 달걀 수입 물량을 지난달보다 1,000만 개 많은 5천만 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긴급 할당 관세 지원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경제 주체들의 과도한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물가 불안 심리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물가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막걸리와 누룽지 등을 위한 가공용 쌀 2만 톤을 추가 공급하고 돼지고기는 6월에서 9월 가격 상승에 대비해 이달 중 최대 30% 할인 판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미 국무부가 그동안 기밀로 분류됐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신변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았던 미국인 2명이 이번 문서 공개로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무참히 진압된 지 2주 뒤 주한 미국 대사관은 국무부에 기밀 전문을 보냅니다. 내부자의 광주 사태 설명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를 두고 대사관은 지금까지 접한 가장 객관적인 기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5월 21일 헬기 사격을 비롯해 진압군의 만행을 가감없이 적었고 옳은 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 한국인들을 존경하게 됐다는 소감도 담겨 있습니다. 보고서 문건은 10여 년 전에 공개됐지만 누가 썼는지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는데 미 국무부가 이번에 기밀 문서를 추가 공개하면서 미국인 장로교 선교사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기록이나 증언과 비교하면 당시 광주에서 활동했던 존 언더우드 선교사가 썼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18 당시의 미국의 시각도 한국 군부가 5.18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거의 대등했어요. 미국이 광주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를 가져다 준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된 중요한 그런 문건이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광주와 목포 주민들을 직접 인터뷰한 보고서가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문서는 평화봉사단원 출신으로 뒷날 주한 미 부대사를 지낸 리처드 크리스텐슨이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변 안전을 위해 가렸던 이름이 40여 년 만에 공개되면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헌신했던 이들을 기릴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 삭제하지 않고 완전 공개한 문건은 14건, 53페이지입니다. 새로 공개된 문건은 주한 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일본에서도 오리콘 사상 최다 주간 스트리밍을 기록했습니다. 오리콘은 버터가 지난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3,113만 회 재생돼 지난 2010년 일본 가수 리사가 세운 기록을 2배 차이로 따돌렸다고 밝혔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이 도쿄올림픽 성화봉송에서도 시마네현 오키섬을 의도적으로 코스에 넣는 등 독도 야욕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교수는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성화봉송 영상을 조사한 결과 성화봉송 주자들이 지난달 16일 오키섬과 시마네현청 다케시마 자료실을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6월의 초입부터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남서풍의 강한 일사가 더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현재 경기도 안성, 서운면의 기온이 32.7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덥고요. 서울이 28.9도, 대전 30.6도 등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는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19도, 낮 기온은 23도로 오늘보다 6도나 낮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낮 동안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최고 80mm, 중북부와 남해안에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주말에는 다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